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수록 삶이 점점 더 무겁고 외롭게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치열하게 달려왔지만 어느덧 은퇴의 시기가 다가오고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예전 같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서늘하고 시린 바람이 부는 것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 조금씩 늙어갑니다. 이것은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엄숙하고도 공평한 섭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70세가 훌쩍 넘어서도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호수처럼 한없이 평온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불안이나 초조함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넉넉한 여유가 서려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쫓으며 괴로워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를 터뜨리며 스스로를 지독한 고독과 원망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곁에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결코 외부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진정으로 팔자가 좋은 사람들이 삶의 매 순간 반드시 실천하고 있는 7가지의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식에 대한 모든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둘째,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혼자만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셋째, 육체의 쇠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굳건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넷째,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지 않고 소박한 재정에 온전히 만족하는 품위입니다. 다섯째, 불필요하고 피곤한 인연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여섯째,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일곱째, 삶의 마지막을 담담히 마주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위대하고도 실천적인 7가지 원칙을 상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선 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분의 상반된 짧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지인 중에는 평생을 굴지의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하여 남부럽지 않은 두둑한 연금을 꼬박꼬박 받는 김영환 씨가 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의 내면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불면증 약을 삼키고 명문대에 보내놓은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며 매일같이 섭섭함을 토로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과거 자신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잘 나갔는지만 지루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팍팍한 삶은 과거의 헛된 영광과 현재의 지독한 결핍 사이에서 길을 잃고 처절하게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오랜 세월 작은 동네의 낡은 주택에서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아온 이순자 씨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는 통장에 모아둔 돈이 많은 큰 부자도 아니고 어딜 가나 환영받는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지도 않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고 근처 도서관에서 낡은 책을 한 권 빌려 읽으며 베란다에 놓인 자신만의 소박한 화분들을 정성껏 가꾸는 일에서 그 누구보다 깊고 진실한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녀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언제나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그녀와 가만히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치 깊고 고요한 숲속 한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복잡했던 마음이 씻은 듯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순자 씨는 삶의 어떤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기에 이토록 가난함 속에서도 눈부시게 평온한 노후를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예리한 지혜를 빌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원칙을 지금부터 하나씩 매우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식에 대한 모든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쳐 헌신적으로 자식을 키워냅니다.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가장 큰 행복이고 자식의 작은 아픔이 내 살을 찢는 듯한 아픔이었던 뜨거운 시절을 지나며 우리의 모든 삶은 온통 자식이라는 존재 하나만을 중심으로 어지럽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70세라는 나이가 넘어가면 이러한 맹목적인 삶의 방식은 오히려
우리를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우울의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 평범한 아버지 박민수 씨의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젊은 시절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며 자신의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여 두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훌륭한 대학까지 공부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푸르른 청춘과 피땀 어린 노력을 오직 두 아들의 성공적인 앞날을 위해 바쳤습니다. 아들들이 번듯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각각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을 때 그는 벅찬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머무는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뼈저린 쓸쓸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얼굴만 비치고 떠나는 자식들, 자신이 먼저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지 않으면 한 달이 훌쩍 넘도록 안부 연락조차 없는 야속한 아들들을 보며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배신감과 지독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술을 한 잔 마실 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평생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너희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토록 매정하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의 병든 마음 속에는 자신이 젊음을 희생한 만큼 노후에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는 은밀하고도 강렬한 보상 심리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카로운 통찰을 지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런 헛된 마음에 대해 이렇게 단호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끔찍한 실망과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지칭하는 타인이라는 범주에는 우리가 그토록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했던 자식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식은 결코 나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며 나의 외로운 노후를 평생토록 책임져야 할 빚쟁이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만의 무거운 십자가와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완전히 독립된 또 다른 하나의 고독한 인격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깊은 서운함을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자식을 독립된 타인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내 삶에 잃어버린 일부로 강제로 묶어두려 하는 이기적인 집착 때문입니다. 자식이 자라서 내 품을 떠나는 것은 내가 부모로서 사랑을 주지 못해 실패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부모로서의 숭고한 역할을 너무나 훌륭하게 완수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자연스럽고도 위대한 생명의 독립 과정입니다. 작은 새가 스스로 단단한 알을 깨고 넓은 하늘로 비상하여 날아가듯 자식도 늙고 지친 부모의 품을 훌륭히 떠나 자신만의 거친 하늘을 힘차게 날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뒤돌아보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손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든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성된 형태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밤마다 밀려오는 이 서운한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은 자식과의 보이지 않는 질긴 심리적 탯줄을 가위로 오려내듯 단호하게 끊어내는 연습입니다. 오랜만에 자식이 부모의 집에 찾아오면 마치 먼 길을 찾아온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 따뜻하게 웃으며 대접하십시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그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무런 미련 없이 문을 닫아주고 다시 나만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자식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직장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하려 들거나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의 선택을 묵묵히 뒤에서 존중해 주십시오. 반가운 연락이 오면 기쁘고 환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되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수화기를 노려보며 서운해하거나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며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오래된 옛말처럼 그들이 각자의 험난한 자리에서 아프지 않고 무탈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가슴 쓸어내리며 감사하고 안도해야 합니다. 결코 나의 소중한 행복의 열쇠를 자식의 손에 쥐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허락된 남은 소중한 삶은 오직 당신 스스로 아름답게 가꾸고 틈틈이 채워나가야 하는 당신만의 온전하고도 거룩한 숙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타인에게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고 오직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흔히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을 복잡한 무리 속에서
타인과 끊임없이 부대끼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70세라는 황혼의 나이는 이제 서서히 그 시끄러운 무리에서 한 걸음 벗어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온전한 나 자신과 깊이 마주해야 하는 인생의 가장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기 남들의 시선을 유독 의식하며 살아온 정희숙 씨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의 메신저부터 다급하게 확인합니다. 밤사이 누군가에게 반가운 연락이 온 것은 없는지, 수십 명이 모여있는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새로운 가십거리나 소식이 올라오지 않았는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작은 화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먼저 연락이 오지 않고 조용한 날이면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며 우울증 약을 찾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고독을 참지 못한 그녀는 결국 여기저기 주소록을 뒤져 전화를 걸어 억지로 점심 약속을 잡고 평소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억지로 마주 앉아 남의 흉을 보거나 의미 없는 수다를 몇 시간 동안 떨고 나서야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은 듯 안도합니다. 하지만 어스름한 저녁이 되어 텅 빈 집으로 홀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의 지친 마음 속에는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기 전 낮보다 더 짙고 차가운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시끌벅적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뼈아픈 말처럼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 틈에 억지로 섞여 억지 웃음을 지을 때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버림받고 소외된 듯한 비참한 기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꿰뚫어본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아주 날카롭고도 서늘한 명확한 진리를 선언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비로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다. 그의 뼈 때리는 말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에게 끊임없이 기대고 의존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놀랍게도 자기 자신의 내면이 너무나도 텅 비어 있고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내면이 빈곤하고 초라한 사람은 자신의 그 견딜 수 없는 빈 공간을 억지로 덮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얄팍한 관심으로 채우려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밑이 완전히 빠진 독에 쉴 새 없이 물을 붓는 어리석은 짓과 같아서 아무리 애를 쓰고 채워도 결코 영혼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이 들어서도 진정으로 팔자가 좋고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이 먼저 다가와 나를 즐겁게 해주기를 결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즐거움을 창조해내고 누릴 줄 아는 매우 단단하고 독립적인 내면의 힘을 굳건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을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나 유배로 여기는 대신 가장 진실한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메말랐던 내 영혼을 촉촉하게 살찌우는 신성하고도 기쁜 축제의 시간으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독의 축제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나 혼자서도 언제든 할 수 있는 소박하고 건강한 취미를 일상 속에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돈이 펑펑 드는 화려한 골프나 해외여행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낡은 운동화를 신고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천천히 오르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신비롭게 변하는 나뭇잎의 색깔과 바람의 냄새를 조용히 관찰하는 것. 사람이 없는 조용한 도서관 구석 자리에 앉아 수백 년 전 과거의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남긴 빛나는 글귀를 입속으로 천천히 음미하는 것. 거실에 오래된 낡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클래식 음악의 선율에 귀를 기울이며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쌉싸름한 향기에 깊이 빠져드는 것. 좁은 베란다에 이름 모를 작은 화분을 여러 개 내어놓고 매일 아침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여린 새싹의 생명력을 지켜보는 것. 바로 이 모든 사소하지만 위대한 행동들이 점점 메말라가는 우리의 내면을 세상 누구보다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혼자만의 즐거움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해서 남의 눈치를 보며 주눅들거나 나를 알아달라며 타인의 헛된 인정에 목말라하며 자존심을 굽히지 않게 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오직 나 스스로 내 조용한 삶의 방식에 완벽하게 만족하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신을 찾아오는 서늘한 고독을
결코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독은 당신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고립시키는 차가운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번잡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고요한 당신만의 비밀스러운 성소입니다. 그 거룩한 성소 안에서 남의 시선에 갇혀 지내느라 잊고 살았던 가장 진실하고 순수한 당신의 원래 모습을 이제는 꼭 다시 발견하고 안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늙어감에 따른 육체에 피할 수 없는 쇠락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리는 숭고한 지혜입니다. 청춘의 시절 우리의 몸은 지칠 줄 모르는 강철과도 같았고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무리하게 일해도 하룻밤 푹 자고 나면 금세 거뜬하게 회복되곤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을 것처럼 자신의 체력을 맹신하며 오만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 어느덧 70고개를 넘게 되면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몸의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마치 폭우처럼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관절은 녹슨 기계처럼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며 아파오고 기억력은 하루가 다르게 희미해져 방금 둔 물건조차 찾지 못해 당황하며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벤치에 주저앉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서글픈 육체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노후의 질은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여기 육체의 노화에 집착하다 삶이 망가져버린 최민석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겠습니다. 그는 한때 동네 조기축구회에서 에이스로 불릴 만큼 건강을 과시하던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며 무릎 관절염이 찾아오고 혈압이 높아져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자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이 병들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텔레비전의 건강 프로그램에 집착하며 보내고 좋다는 영양제와 값비싼 보약 수십 통을 방 한가득 쌓아둔 채 매일 한 움큼씩 삼키며 몸에 아주 미세한 통증 하나에도 심각한 불치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하며 매일같이 병원 순례를 다닙니다. 그는 늘 이렇게 한숨을 쉬며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내가 왕년에는 쌀가마니를 혼자 번쩍 들었는데 이제는 몸이 썩은 나무처럼 망가져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야. 그는 되돌릴 수 없는 찬란했던 과거의 건강한 육체에만 미련하게 얽매여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하고도 따뜻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시궁창에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고대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과 노화에 대해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부과한 법칙을 거스르려 하는 것은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또한 쇼펜하우어 역시 육체의 쇠퇴는 인간의 지독한 욕망이 서서히 소멸해가는 매우 축복받은 과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고장나고 쓸모없어지는 비참한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끓어오르던 짐승 같은 욕망과 불타는 번뇌로부터 마침내 해방되어 우리의 영혼이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해지는 참으로 신비롭고 고귀한 성숙의 단계입니다. 눈이 침침해져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 세상에 쓸데없고 자극적인 것들에 눈을 감고 오직 내 마음속의 깊은 내면을 훤히 들여다보라는 조물주의 자비로운 배려입니다. 귀가 어두워져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은 남들의 무가치한 험담이나 칭찬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내 영혼이 속삭이는 고요한 진실의 목소리에 집중하라는 깊은 뜻입니다. 다리가 아파와 예전처럼 산꼭대기까지 빠르게 뛰어오르지 못하는 것은 이제는 헐떡이며 앞만 보고 경쟁하듯 달리는 것을 멈추고 발밑에 피어난 이름 모를 작은 들꽃의 아름다움을 천천히 감상하며 걸어가라는 자연의 아름다운 속삭임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육체의 쇠락을 결코 저주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픈 몸을 원망하는 대신 오늘 하루 내가 내 힘으로 화장실에 갈 수 있고 숟가락을 들어 따뜻한 밥을 떠먹을 수 있다는 그 작고 평범한 사실 하나에 진심으로 눈시울을 붉히며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건강에 집착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의 삶을 독살하는 가장 무서운 독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장 나가는 몸을 보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에 건강했던 내 모습과 현재의 나를 잔인하게 비교하는 짓을 당장 멈추는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얼마나 힘이 세고 건강했는지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지금 당장, 오늘 하루 내가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거울 속에 주름진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평생 나를 위해 쉼없이 고생해준 낡고 지친 나의 불쌍한 육체에게 이제는 정말 고생 많았다고, 내 덕분에 내가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십시오.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조용히 누워 휴식을 취하며 창밖의 구름을 감상하고, 조금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동네를 천천히 거닐며 맑은 공기를 폐에 깊숙이 들이마시십시오. 영양제를 한 주먹씩 억지로 삼키며 죽음을 피하려 발버둥 치기보다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에게 또 하루라는 기적이 선물로 주어졌음에 그저 겸허하게 고개 숙여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쇠약해진 육체는 실패의 흉터가 아니라 치열했던 삶의 훈장이자 영혼이 완성되어가는 눈부신 증거임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원칙은 남이 가진 것과 나의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소박하고 작은 재정에 온전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당당한 품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숨을 쉬는 모든 순간에 돈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의 가치를 잔인하게 매기고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돈이라는 무서운 유령에 쫓기며 조금이라도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크고 비싼 차를 타기 위해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뚝 끊기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돈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자존감을 밑바닥까지 무참히 짓밟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곤 합니다. 여기 돈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정숙희 씨의 씁쓸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맞벌이를 하며 자식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고생했고, 이제는 남편과 함께 매달 나오는 얼마 되지 않는 국민연금으로 빠듯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새끼밥을 굶지 않고 겨울이면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으니 객관적으로 볼 때 결코 비참한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녀는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가 새로 산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자랑하거나 부자 아들을 둔 지인이 비싼 유럽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며 사진을 보여줄 때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며 참을 수 없는 질투심과 심한 자괴감에 빠져듭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무고한 남편을 향해 신경질을 부립니다. 내 친구 남편은 은퇴하고도 매달 수백만 원씩 상가 월세가 들어온다는데 당신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놓고 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녀는 남들이 가진 화려한 것을 끊임없이 훔쳐보느라 자신의 삶에 이미 주어져 있는 작지만 소중한 평화와 안정을 발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대가 쇼펜하우어는 부와 인간의 탐욕에 대해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돈이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할 뿐이다. 그는 진정한 부유함이란 통장 잔고의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욕망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줄일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에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아무리 통장에 수십억 원이 쌓여 있어도 자신의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을 질투하는 사람은 평생을 가난에 시달리는 비참한 노예일 뿐입니다. 반대로 주머니에 단돈 10,000원밖에 없더라도 그 돈으로 시장에서 콩나물과 두부를 사서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 먹으며 이토록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황제와 같습니다. 70세가 넘어 경험하는 빈곤감의 정체는 진짜 밥을 굶는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남들보다 내가 부족하다는 그릇된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팔자가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 자금이 얼마이든 간에 그 주어진 한계 안에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장 최적화된 즐거움을 찾아내는 마법 같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비싼 호텔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를 부러워하는 대신 양지바른 벤치에 앉아 보온병에 담아온 믹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것을 호텔 커피보다 달콤하다고 느낍니다. 비싼 백화점의 최신 유행 옷을 부러워하는 대신 10년 전에 산 낡은 코트를 깨끗하게 세탁하여
단정하게 차려입고서 스스로의 모습에 묘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돈에 대한 비교와 헛된 갈망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환경으로부터 내 눈과 귀를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돈 자랑, 자식 자랑, 평수 자랑밖에 하지 않는 속물적인 친구들과의 만남을 이제는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TV를 켜면 쏟아지는 부유한 연예인들의 호화로운 일상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화려한 광고 화면을 꺼버리고 그 시간에 조용한 음악을 들으십시오. 행복의 기준을 결코 타인의 비싼 영수증에 두지 마십시오. 내 그릇의 크기를 겸허히 인정하고 그 소박한 그릇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맑은 물을 담아내는 것. 적은 돈으로도 찌질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아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찬란하고 기품 있는 영혼의 품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 원칙은 내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불필요하고 피곤한 인간관계를 아무런 미련 없이 과감하게 잘라내고 정리하는 단호한 용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발이 넓고 인맥이 많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명함을 주고받고 경조사가 생기면 눈도장을 찍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내 연락처 목록에 수백 명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삶의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노후에 이런 거추장스럽고 얕은 인간관계는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무서운 거머리가 되고 맙니다. 여기 인간관계에 얽매여 정작 자신의 삶은 잃어버린 김상철 씨의 피곤한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자칭 마당발로 지역사회의 온갖 향회, 동창회, 산악회, 친목 모임에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얼굴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일주일 내내 달력은 빽빽한 저녁술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매달 내야 하는 각종 모임의 회비와 축의금, 조의금만 해도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호탕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하고 형님, 아우하며 친한 척을 하지만 정작 늦은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알 수 없는 극도의 허탈감과 두통에 시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막상 그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 며칠간 몸져 누웠을 때 그 수많은 연락처의 지인들 중에서 죽이라도 한 그릇 사들고 찾아와 안부를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유지했던 그 화려한 인맥이라는 것은 서로가 필요할 때만 철저하게 이용하고 웃어주는 모래성처럼 허망하고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비관주의 철학을 넘어선 인생의 통찰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냉정하게 충고했습니다. 사교성이 높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얄팍하고 빈약하다는 치명적인 증거일 뿐이다. 그의 엄중한 경고처럼 진짜 성숙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연락처에 수천 명의 이름이 저장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나이 70이 넘어가면 스스로 인간관계의 넓은 울타리를 좁고 단단하게 축소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마치 가을이 되면 나무가 다가올 매서운 겨울을 굳건히 버티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수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수많은 푸른 잎사귀들을 낙엽으로 만들어 미련 없이 떨어뜨리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매정하게 쳐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나의 한정된 생명력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곳에 오롯이 집중하기 위한 매우 지혜롭고 자연스러운 생존의 법칙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찜찜해지고 에너지가 쫙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사람, 나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깎아내리는 사람, 과거에 서운했던 감정을 끝없이 들추어내며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오직 자신의 자랑이나 하소연만 이기적으로 쏟아내고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전화가 오면 바쁘다는 핑계로 정중하게 거절하고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참석했던 피곤한 모임들은 미련 없이 탈퇴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정이 떨어졌다거나 변했다고 수군거려도 절대 개의치 마십시오. 그들의 가벼운 입방아보다 당신 마음의 평화가 수천 배는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양을 과감히 줄이고 나면 처음에는 묘한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가지들을 모두 쳐내고 난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가슴 깊이 품어주는 단 한 명의 오랜 친구, 혹은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만 있어도 따뜻한 위로가 되는 나의 다정한 배우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 가장 든든한 친구인 나 자신. 이렇게 내 삶에 진짜 필요한 알맹이들만 선명하게 남았을 때 우리의 노년은 그 어떤 화려한 인맥 속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가장 깊고 단단한 마음의 평온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원칙은 이미 바람결에 흩어져 버린 과거의 영광에 조금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지금 내 눈앞에서 살아 숨쉬는 현재라는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의 서랍을 열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눈부시게 젊고 아름다웠던 20대의 찬란한 청춘, 회사에서 잘 나가며 모두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40대의 눈부신 전성기. 우리는 현실이 무겁고 초라해질수록 이 달콤했던 과거의 환상 속으로 도피하여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발목이 단단히 잡힌 삶은 우리를 영원한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가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여기 과거의 기억 속에 스스로를 꽁꽁 가두어 버린 이형준 씨의 답답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20년 전 은행의 지점장 자리까지 올랐던 엘리트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딜 가나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허리를 굽혔고 좋은 대우를 받으며 부족함 없이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 그는 동네 경로당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고집불통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 대화의 첫머리를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왕년에 은행 지점장을 할 때는 말이야. 수백억짜리 대출 서류도 내 도장 하나면 다 결제가 났었어. 지금 젊은 것들은 일하는 게 영 형편없단 말이야. 그의 머릿속 시계는 여전히 20년 전 그 화려했던 지점장 시절에 고장난 채 멈춰 서 있습니다. 그는 현실의 자신이 그저 평범하고 늙은 노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부정하고 싶기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과거 명함을 들이밀며 헛된 인정과 대우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그를 비웃으며 서서히 그의 곁을 떠나갔고 그는 매일같이 경로당 구석에 홀로 앉아 왜 세상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느냐며 분노에 찬 한숨만 내쉽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의 허망함에 대해 이렇게 매우 차갑고도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린 환영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찰나의 현재뿐이다. 이형준 씨의 가장 큰 비극은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의 망령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느라 자신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유일한 삶의 무대인 오늘 하루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파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왕년에 내가 장관을 지냈든 수백 명을 거느린 사장을 지냈든 아니면 반대로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든 간에 그 모든 것은 이미 강물을 따라 저 멀리 흘러가 버린 부질없는 옛 이야기일 뿐입니다. 과거의 훈장을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해서 아무도 당신을 존경해주지 않으며 과거의 뼈아픈 상처를 매일 쓰다듬는다고 해서 그 흉터가 기적처럼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은 입만 열면 라떼는 말이야 하고 훈계를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날씨가 참 기가 막히게 좋네. 이따 오후에는 동네 공원에 가서 따뜻한 햇볕이나 쬐어야겠어. 라고 말하며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곧바로 만끽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그의 삶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신선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끈질긴 덫에서 빠져나와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집안의 짐을 정리하다가 튀어나온 낡은 트로피나 수십 년 전의 화려한 표창장들을 보이지 않는 박스 깊숙한 곳에 밀어넣거나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직 오늘 하루살이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굳게 상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오늘 하루 24시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고 소중한 하루를 과거의 자랑이나 후회로 낭비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문을 열어 코끝에 닿는 차가운 아침 공기의 상쾌함을 깊이 느껴보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이 마른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의 그 평범한 감각에 온전히 의식을 집중해 보십시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오늘, 오직 지금 이 순간에 피어나는 작은 기쁨들에 온몸의 감각을 열어둘 때 비로소 우리는 늙어감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청춘의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원칙은 우리 모두의 종착역인 죽음에 대해 억지로 눈 감지 않고 담담하게 초연해지며 동시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력에 대해 가슴 저리도록 깊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죽음이 재수 없는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 고개를 돌려버리고 영원히 늙지 않을 것처럼 하루하루를 욕망에 사로잡혀 무감각하게 소비합니다. 하지만 70이라는 나이는 이제 인생의 찬란했던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길고 고요한 밤을 차분하게 준비해야 하는 숙연하고도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비참한 공포로 물들릴지 아니면 눈부신 평온함으로 장식할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기 죽음의 문턱을 한번 다녀온 뒤 삶이 기적처럼 180도 바뀌어버린 박은희 씨의 감동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토록 통장에 돈을 모으는 재미에만 푹 빠져 맛있는 음식 한 번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않으며 지독하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내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아낄까 하는 삭막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길을 걷다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며칠 만에 중환자실에서 급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그녀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평생 모아둔 그깟 예금 통장의 숫자 따위가 자신의 목숨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뼈저린 깨달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대로 숨을 거두었다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억척스럽게 모은 그 돈이 무슨 소용이었을까 하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온 박은희 씨의 삶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쓰지도 못할 돈에 무식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아, 내가 오늘도 기적처럼 살아있구나 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시장 통닭이 먹고 싶은 날이면 1,000원짜리 몇 장을 아끼려 꾹 참는 대신 기쁜 마음으로 닭을 사와서 맛있게 뜯어먹고 길가에 핀 작은 꽃송이를 한참 동안 쪼그려 앉아 들여다보며 그 생명력에 경탄합니다. 죽음의 냄새를 한번 강렬하게 맡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삶에 대한 가장 절박하고도 순수한 애착이 생겨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 매우 심오하고도 위안이 되는 철학적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죽음이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평생 우리를 쉴 새 없이 괴롭히던 지독한 삶의 의지와 욕망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주는 가장 평화롭고 안락한 수면의 완성이다. 그의 아름다운 표현처럼 죽음은 끔찍한 형벌이나 모든 것의 완전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평생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잘 버텨낸 나의 영혼에게 대자연이 수고했다며 어깨를 토닥여주고 하사하는 가장 달콤하고 깊은 안식의 포상 휴가와도 같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자연스러운 안식으로 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일상에는 놀랍고도 극적인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제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그 서늘한 진리를 가슴에 품으면 역설적이게도 오늘 당장 나에게 허락된 이 하루가 마치 보석처럼, 아니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찬란하고 눈부시게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의 무례함에 분노할 시간도, 오지 않는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원망할 시간도, 과거의 실패를 곱씹으며 눈물 지을 시간도 아까워집니다. 오직 내가 지금 내쉬는 이 따뜻한 숨결, 입안에서 퍼지는 구수한 된장찌개의 깊은 냄새,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시원한 가을바람의 감촉만이 우주에서 가장 경이롭고 소중한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일상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가만히 누워 오늘 하루 내가 겪었던 3가지의 소소한 일들에 대해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오늘도 맑은 정신으로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원한 물 한 잔으로 목마름을 달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에 깊이 감사하는 연습을 매일같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봄눈 녹듯 부드럽게 사라지고 당신의 남은 노년은 그 어떤 폭풍 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도 고요한 절대적인 평화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진정으로 팔자가 좋은 사람들이 삶에서 굳건히 지켜나가는 7가지의 위대한 핵심 원칙을 깊이 있는 철학적 통찰과 생생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통해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하시던 일을 멈추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거실에 계시면 창문을 한번 열어보신다든지 소파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한번 크게 펴보세요. 제자리 걸음도 해보시고 들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날숨을 천천히 뱉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잠깐 복귀도 해보시고요. 양손을 짤랑짤랑 하듯이 흔들어 보시고요. 저희 이모님은 이야기 마지막쯤에 이렇게 쉬어가는 것이 좋다고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되새겨 볼까요? 첫째, 자식에 대한 서운함과 기대를 가위로 끊어내듯 완전히 내려놓고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둘째, 누군가 나를 즐겁게 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오직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조용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 셋째, 늙고 병들어가는 육체를 원망하는 대신 그 자연스러운 쇠락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굳건히 마음을 다스리는 것. 넷째, 남의 화려한 겉모습과 내 지갑을 질투하며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내게 주어진 소박하고 작은 재정에 깊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품위. 다섯째, 나를 소모하고 지치게 만드는 얕고 불필요한 인간관계의 끈을 단호하고 과감하게 정리하는 용기. 여섯째,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화려했던 영광이나 상처에 조금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재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일곱째,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마주하며 기적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에 가슴 깊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당신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하고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빈 곳을 채우기 위해 자식이나 타인에게 너무 무리하게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낡아가는 내 육체와 통장의 숫자를 보며 남몰래 끝없이 한숨 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찬란하게 빛나는 오늘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솔직한 대답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찌른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이 실패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제부터 당신의 남은 삶을 완벽하게 새롭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눈부신 성찰의 첫걸음을 비로소 떼었다는 희망찬 신호입니다. 노후는 인생의 쓸쓸한 내리막길이 절대 아닙니다. 젊은 시절 우리를 사정없이 올감했던 수많은 의무와 책임, 성공을 향한 지독한 갈망과 남들의 평가라는 무거운 사슬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태어나 처음으로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달콤하고 빛나는 보너스 타임입니다. 주름진 당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며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지쳐있는 당신의 육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십시오. 이제 당신은 세상의 그 누구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신 삶의 가장 완벽하고 당당한 진짜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저녁노래 물드는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처럼 한없이 평화롭고 우아하게 아름답게 빛나기를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단단한 마음가짐을 세우는데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지혜가 담긴 작은 울림을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작은 울림의 댓글이 여울이 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응원과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기쁨 있으며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의 삶과 지혜를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밝은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